자,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헌법을 구체화시켜 놓은 게 이제 행정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연히 이제 헌법상 원리가 있을 거고 행정법에도 이제 원리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헌법상 원리는 또 행정법이 이제 원리인데, 먼저 그 헌법상 원리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볼 필요 없고 제목만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민주행정 원리, 민주행정 원리.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이 됐어요. 민주주의가. 그 제일 중요한 게 민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권 보장이에요. 기본권 보장. 그리고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있죠. 풀뿌리 민주주의에 따라서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보장해요. 지방자치제도가. 그리고 이제 정치 세력이 바뀌더라도 이 행정 세력, 공무원 세력은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지국공무원제도 보장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기본권 보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그다음 공무원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권력분립 원리는 이제 헌법상의 원리이자 행정법상의 원리도 되는데, 지금 현재 1789년 이전에 권력이 융화된 시는 이제 종을 고했고요. 지금 다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이제 법원에다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권력 분립 원리라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 이제 통치행위와 관련해서 고도의 정책 성격을 띠는 문제는 사법부의 제도가 좀 곤란하다 이런 문제들도 크게 보면 권력 분립 원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국가 원리가 있어요. 법치국가 원리. 이 법치국가 원리가 중요하고, 그거는 밑에 별도의 목차로 02번에 법치행정의 원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치국가는 이제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형식적 법치국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국가로 나뉜다. 형식적 법치국가에서는 법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고 하여간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기만 하면 그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형식적 법치국가고, 반면에 실질적 법치국가는 법의 내용도 정당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법치국가와 관련해서 아까 이미 봤지만 특히 이제 성문법 국가, 원칙적으로 성문법 국가를 택하는 것도 하나의 법치국가의 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근원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좀 우리가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고 이렇게 대법원이 있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우리 이제 입법부가 있고 이제 이렇게 행정부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가 있고, 그럼 이제 입법부는 이제 국회에다 있고,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죠. 의원대각제 국가라면 별도로 대통령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제 크게 이제 사법기관을 이렇게 이제 나눴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하고 이게 대법원 나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전형적인 사법기관 맞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냐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가 붙죠. 그러나 크게 보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사법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 정치적 성격을 좀 띱니다. 정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법원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헌법재판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규범 중에서, 법규범 중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게 헌법이고요. 헌법 밑에 이제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 법률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제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행정입법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 법률의 이인을 받아서 여러분 이제 명령이 있다면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그리고 이제 이 법규명령 밑에 이제 행정 조직 내부의 규율을 정한 거를 우리가 규칙이라고 해요. 규칙.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행정규칙. 그래서 이 법규명령, 명령과 규칙을 우리가 의회가 입법을 한다 하지 않고 행정부가 한다 해서 행정입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정입법을. 다만 차이점은 이 법규명령은 이게 대내적 규율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외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법규라고 해요. 법규. 따라서 이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죠. 비법규죠.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상관이 없이 행정부 내부 규율을 정한 게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여튼 간에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이제 행정부가 정했다 해서 행정입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행정입법도 크게 이제 이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의 차이점이 중요하니까 나눠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규범이라고 해요. 규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우리가 규범이라고 해요.
먼저 규범이 먼저 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헌법은 누가 만드냐? 여러분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가 국회 제적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국회 의결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헌법은 누가 제정을 하냐? 국민이야, 국민. 즉 주권자인 국민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이 아까 입법부도 여러분 만들어내고요. 행정부도 조직합니다. 직접 사법부를 만들어내었지만 국민이 만든 입법부하고 요 행정부가 서로 협력을 해서 대법원장을 선임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간접적이지만 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통치권 있죠. 이 통치권을 뽀개줍니다. 뽀개줘. 주권이라는 개념하고 통치권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데 이 입법권이라는 행정권이라는 사법권이라는 통치권이 뽀개지는 현상을 우리가 권력 분립이라고 해요. 권력 분립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이 의회가 제정한 걸 우리가 법률이라고 법률. 그러니까 법률은 의회가 만든 거고 원래 이제 입법권 의회가 갖고 있으니까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입법을 할 수 없어요. 다만 행정부는 대내 문제인 행정 규칙은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국민과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사안을 의회가 또 제정할 수도 없고 또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행정공무원이 훨씬 많다 보니까 전문 입법은 행정부가 하는 경우가 태반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률이나 아니면은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받은 법규 명령으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주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하고 행정부가 제정한 법규 명령을 우리가 합쳐서 이걸 법령이라는 말을 써요. 법령. 행정 규칙은 이제 법령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 법률이나 법규 명령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요. 행정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규범이고 요게 이제 집행작용인데 이 규범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인데 어떤 특정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따라야 되니까 일반적인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특정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 불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다 해서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행정은 개별적 구체성을 떼요. 개별적 구체적인 집행작용인데 문제는 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의 행정이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이 규범을 지켜야 되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법률의예요. 법률의. 예? 법치주의의 3요소인 법률의라고요. 근데 요 규범끼리 상호간에도 상위 규범이 하위 규범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률은 헌법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정법에는 국회가 제정한 행정 관련 법률도 있을 거고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 관련 법규 명령도 있을 건데 이러한 법령들은 헌법을 위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헌법을 위배하게 되면 위헌인 법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해요. 그걸 뭐냐면 위헌 법률심판이라고 해요. 반면에 명령이 헌법이 되면 그걸 심사하는 걸 우리가 명령규칙심사라고 하는데 명령규칙심사권은 대법원이 갖고 있어요. 이처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규범통제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규범통제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도하고 대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제도가 나오는데 요건 크게 보면 이제 규범통제제도라. 무슨 제도죠? 규범통제제도. 이 규범통제제도가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법률의 내용을 문제 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형식적 법치국가 시대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질적 법치국가에 나타나는 개념적 요소가 됩니다. 법치주의도 법치주의지만 위헌법률심사나 명령규칙심사라는 규범통제제도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복지국가 원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라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국가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이변에 이제 국가안전보장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오토마이어가 이제 한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법치행정의 원리인데 그 법치행정의 3요소가 법률의 법규 창조예요. 법률의 법규 창조. 법률 동그라미, 법규 동그라미. 법률은 누가 제정한다? 의회가. 법규는 누가 제정한다? 행정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즉 국회만이 그걸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입법은 독자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 없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 명령으로 만약에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려고 하면 그때는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그 위임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시면 법률우의, 법률유보. 이 법률우의하고 법률유보는 행정법 내내 여러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데 먼저 이제 법률우의라는 거는 뭐가 뭐보다 위했다? 법률이 행정보다 위했다는 거예요. 법률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이 먼저 제정이 되고 집행작용인 행정작용은 바로 그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소극적인란 말 나오는데 왜 소극적이냐면 행정은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소극적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법률의 의미에는 여러분 중요한 게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둘째 줄에 일반 원칙 등 모든 법규를 포함한다. 둘째. 일반 원칙 등 모든. 그래서 법률 우위에 있어서의 법률의 개념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 관습법, 판례법, 절의를 배우게 되는데 법률 우위에 있어서는 성문법도 어겨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관습법하고 절의 있죠. 절의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도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제가 권력작용이 있고 비권력작용이 있는데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에 있어서도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작용이죠. 그래서 수익적 작용이냐 침익적 작용이냐 불문하고 동그라미 모든 행정령에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반면에 법률 유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동그라미 법적 근거. 행정권의 발동이 이루어지려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좀 있어야 돼요. 아까 법률 우위가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소극적 측면이라면 법률 유보는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 적극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학설이 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침해행정유보설은 형식적 법치국가 시대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그 침해행정유보설 위에 전부유보설, 급부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등장하는 건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만큼 법치주의, 그 법률의 유보 원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 점 좀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요 세 가지가 법치행정의 3요소다. 그리고 이제 넘겨오시면 82페이지에 법원이 나와요. 법원. 그래서 특히 원자, 한자로 법원의 원자 동그라미 치시고, 요건 이제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은 82페이지에 나오는 성문법원하고 오른쪽 보시면 불문법원이 있어요. 불문법원이. 그래서 성문법원에는 여러분 헌법 동그라미 헌법.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니까 행정법은 법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법도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헌법상의 기본 원리는 바로 행정법의 원리가 되고 따라서 행정법 관련해서도 헌법의 기본 원리가 행정작용을 기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게 헌법도 엄연하게 행정법의 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인데 법률은 여러분 이제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작용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게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세요.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 여러분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단어가 명령으로 돼 있죠.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법률이 아니라 생각했지만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바랍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행정부가 바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헌법에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률과 동일. 그래서 여러분 비록 단어는 명령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법률은 아니지만 효력은 법률에 버금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이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다면 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밑에 행정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은 의회가 제정하는 거고 당의 입법권이 의회가 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행정입법이 있어요. 행정입법이. 그래서 원칙은 의회 입법이 원칙이지만 세부 사항을 이렇게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어요. 날로 국가가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국가의 기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소국 국가가 적극 국가로 바뀌면 바뀔수록 행정 입법은 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약하고 이제 국제법규를 묶으시고 그거 뭐냐면 써놔요.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그러니까 성문법에는 국내법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국제법도 있어요. 국제법도. 조약이라는 게 이제 국가하고 국가끼리 또는 국가하고 국제 있죠. 국제 조직 간에 여러 문서에 의한 합의예요. 문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조약이라 조약. 국제법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서로 조약의 체결 당사자로서 체결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조약의 취약 당사자가 되니까 이걸 조약이라고 해요. 조약. 근데 국제법규라는 건 뭐냐면 국제법규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조약을 체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끼리 서로 다른 국제 조직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나중에 우리가 그 체결된 조약에 그 조약을 따르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아니니까 그 국제법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조약하고 국제법규도 이제 여러 문서로 되어 있어요. 문서로. 그래서 크게 보면 성문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이런 국제법도 어겨서는 안 돼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어겨서도 안 돼요. 다만 이 국제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도 있고요. 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법규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있어요. 지방정부. 그래서 여러분 각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광역자치단체하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도 집행부가 있고 여러분 이제 입법부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방의회라는 게 있죠.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걸 우리가 조례라고 조례. 나중에 우리가 불문법으로 배우면 오른쪽에 조리하고는 구별하셔야 돼요. 조례는 성문법, 조리는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래서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 다음에 국제법인 조약, 국제법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문법 상호간에도 뭐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둘째 줄에 보시면 상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일반 법에서도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여러분 신법이 우선합니다. 또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으면 이제 특별법이 우선해요. 특별법이.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그대로 성문법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도 그 신법 우선의 원칙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또 이 신법 우선의 원칙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충돌하면 우선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따져서 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져도 서로 간의 우위를 정하지 못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문법원이고 불문법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관습법하고 판례법하고 조리가 나오는데 자, 두 번째 판례법은요. 영미법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교과서에 써 있는 거는 여러분들 대륙법계뿐만 아니라 영미법계까지 다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불문법원으로 논의가 되는 것들에는 관습법하고 판례법하고 조리가 있어요. 그래서 관습이 아니라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아니라 판례법이에요. 여러분 이제 관습법은 민법 시간에도 배웁니다. 그래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어요. 관행.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관행하고 이에 대한 이제 법적 확신까지 주어지되면 이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관습법.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이제 성문법 국가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관습법적 요소는 약화가 돼요. 약화. 그래서 성립요건의 중요한 말이
이런 관행 동그라미 법적 확신 또는 관행 동그라미 법적 확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요 관습법이 이제 법원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성문법이 우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성문법을 뒤져봐야 돼요. 그런데 성문법에 결여가 있어요. 흠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문법인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할 수는 없고요. 성문법에 흠결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만 효력이 주어지는 보충적 효력설만 인정된다라는 게 통설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요 관습법과 관련돼서 가장 논의가 되는 것이 행정선례법하고 민중적 관습법이에요. 제목 말고 행정선례법하고 민중적 관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법은 여러분 중요한 게 두째 줄에 대륙법계죠. 대륙법계.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이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대법원도 있고 사법부에는 대법원도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결정내라고 결정내. 그럼 둘 다 이제 크게 보면 판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떠냐? 자, 대법원의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여러 모르겠지만 합헌 결정이라는 것도 있고 위헌 결정도 있고요. 여러 변형 결정이 있어요. 변형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과 같은 변형 결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위헌 결정 무슨 결정이야? 위헌 결정. 그래서 여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법원성에서는 중요한 말이 그냥 결정하면 안 되고 동그라 위헌 결정. 위헌이란 말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인정이 돼요. 반면에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도 여러분 좀 유의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 시간에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불문법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관습법도 없고 성문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게 이제 조리인데 이 조리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일반 상식이 조리입니다. 조리. 그러니까 통상적인 세상의 어떤 이치나 여러분 마음속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조리인데 법원이 재판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어긋나게 판단하게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관은 만약에 성문법이 없고 관습법이 없어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예. 법관은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승패를 반드시 갈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재판할 때 이제 이 조리의 근거에서 재판하게 되는데 이 조리는 동그라미 2번에 다른 성문법이나 불문법이 없을 때 최종적인 보충적 법원인과 동시에 또 하나 주세요. 여러분 법 해석의 기준이 돼요.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리의 근거에 대해서 법의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84페이지에 와보시면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나옵니다.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다른 말로 뭐냐면 조리입니다. 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뭐라고요? 이게 조리예요. 조리. 그리고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여러분 20문제 중에서 여러분 행정법 시험에 꼭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정도로 중요해요. 오히려 성문법, 판례법, 관습법보다 이 조리가 중요해요. 조리. 일반 원칙이 중요해요. 일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조리가 중요해요. 조리. 그리고 제가 아까 법률 우위 이야기했어요. 법률 우위. 법치주의 3요소의 법률 우위 이야기했는데 이때 법률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포함하는 개념인데 지금 불문법으로 노는 게 우리나라에서 판례법은 법원성을 부정하니까 자 판례법 빼놓고 자 관습법을 어겨도 법률 우위를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조리도 어겨버리면 결과적으로 법률 우위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문법만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문법도 지켜야 되는데 특히 요 조리를 지켜야 돼요. 조리를. 요 조리 원칙에 여러분 5가지가 있어요. 같이 비평자 신부. 비평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신부다. 이게 비평자 신부인데 이게 비례 원칙이에요.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의 원리. 그 다음에 신뢰 보호 원칙이 있어요. 신뢰 보호 원칙. 그 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있어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리고 이제 또 논의가 되는 것 중에 여러 민법 총칙 공부하면 신의성실 원칙이 있어요. 신의성실 원칙. 그러니까 이 신의성실 원칙이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성실은 이제 이 사법상의 원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민법
총칙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신의성실 원칙은 모든 법, 이게 사법, 공법 불문하고 모든 법에 대한 공통 원칙이에요. 공통 원칙. 그래서 사실은 부가적으로 신의성실 원칙도 이제 행정법의 기본 원리로 이제 포함시켜서 책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외울 때는 보통 비평자 신부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비평자 신부. 그래서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구성의 원리, 신뢰 보호 원칙. 요 신뢰 보호 원칙이란 말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른 말입니다. 혹자는 이제 요걸 동의어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달라요. 그리고 부당결부금지. 그래서 요 5가지 원칙도 여러분 다 지켜야 돼. 다. 그래서 비례 원칙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과잉 제한 금지죠. 과잉 침해 금지 또는 과잉 제한 금지, 다른 말로 과잉 급부 금지라고 해요. 침해 행정에서는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라 말고 급부는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비례 원칙을 어떻게 지나치냐 해서 여러 이제 적필상이라는 걸 따져요. 적필상. 비례 원칙의 3가지 원칙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라는 원칙을 따져서 요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비례 원칙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 비례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목적과 수단이에요.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는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적합성이란 건, 자, 내가 모기를 잡는데 손으로 때려잡을 수도 있고 모기향을 피워 잡을 수도 있죠. 그죠? 곤충을 쏴서 잡을 수도 있어요. 모기를 잡는데 대포를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을 쏘건 대포를 쏘건 모기향을 피우건 다 모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적합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모기를 잡는데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쏜다 그러면은 과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마 이미 웃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단 자체가 이미 좀 과하다는 거죠. 과하다. 그래서 뭔가 보다 경미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여러분 범죄자를 여러분 진압을 하는데 범죄자의 손에는 흉기가 없어요. 흉기가 없어요. 또 가지고 있더라도 과도칼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경찰은 총을 쥐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총 발사하려면 기존의 자기 행위들 다 제압이 됩니다. 그런데 총을 여러분 쏘겠다고 공포만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은 범죄 행위를 중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총을 쏴버렸다? 그러면 이건 지나치죠. 또 상황에 따라서 총을 쏠 수 있는데도 하반신을 향해 쏴야 돼요. 상반신을 쏴버리면 사람이 여러분 생명에 바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경미한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한 수단을 쓰지 말라는 원칙이 바로 비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의에 보시면 목적 동그라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을 선택할 때 지나친 수단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친 수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당성이라는 건 이익형량. 이 수단을 써서 얻게 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면 안 되고 얻게 되는 공익이 더 많은 걸 우리가 상당성의 원칙이에요. 상당성의 원칙. 그래서 내용에 여러분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보이시죠? 거기에 적필상 동그라미, 적필상. 그래서 비례 원칙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말아라.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따져 들어가는 게 밑에 보면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작용을 폄에 있어서 국민에 따라서 A라는 국민이 있고 B라는 국민이 있고 C라는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돼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면 그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동일하게.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배우게 되는 거 성문법 어기게 되고 특히 이 비평자 신부 다 어기게 되면 다 위법한 작용이 돼요. 왜? 법률 우위를 위배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 자기 구속의 원칙하고 신뢰 원칙에 이야기할 게 많은데 세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다 할 수 없어요. 원래 자기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입법부가 법을 만들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드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타자 구속이죠. 타자. 입법부가 만든 법에 행정부가 구속받는다 해서 타자 구속인데 여기는 이제 자기 구속이란 말은 입법부가 행정부한테 구속한 바가 없어요. 구속한 바가 없지만 행정부 스스로 구속된다는 원칙. 행정부 스스로. 요 자기 구속과 관련된 것 나중에 여러분 행정입법에서 행정규칙을 배우는데 요 행정규칙 안에 재량준칙이 있어요. 재량준칙이 있는데 요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의 사무 처리를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행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기구속의 법리는 기속행위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고 재량행위에서만 논의가 돼.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에서만 논의가 되고 요 문제가 행정규칙에 있어서 재량준칙과 관련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3자에게 한 선례가 있어. 선례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찰관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똑같은 지역인데 이 사람이 중앙선 침범을 했어요. 비보고 자유준교에서. 자, 갑이라는 경찰관이 A라는 사람을 적발했어요. 자, 이 사람한테 법에 보면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를 때린다는데 이 사람한테 3개월 뗐다. 3개월. B라는 사람도 똑같은 지역에서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데 A에 대해서는 3개월 면허 정지를 했는데 B에 대해서는 6개월을 때려. 6개월을. 그 B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B 입장에서는 아니 너가 전에 A라는 애한테 3개월 면허 정지를 했으니 나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A에게 3개월의 면허 정지를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달라. 즉 행정부 스스로 전과했었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밖에 하도록 구속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기 구속의 원리예요. 자기 구속의 원리. 그래서 이 자기 구속의 원리가 논의가 되려면 기본 전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능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재량권 뭐예요? 재량권.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건에 여러분 형광펜 재량행위 영역, 재량행위 영역. 나중에 이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배우는데 요 재량행위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능에 보면 줄죠. 내부 규범인 행정규칙 줄죠. 내부 규범인 행정규칙. 그래서 여러분 행정규칙을 배우고 나중에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해를 해야 요 자기구속의 법리가 뭔지가 보다 명쾌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 자기구속의 법리도 타자구속 말고 이 자기구속의 법리가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인 조리에 해당되고 요 자기구속의 법리를 어기게 되면 그러한 행정작용도 윗부한 행정작용에 해당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신뢰보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개인이 어떤 개인한테 뭔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개인한테 어떤 믿음을 준 거죠. 그러면 함부로 상대방의 믿음을 해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개인에게 여러 가지 이 행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 같은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요 개인이 믿음 있죠.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요 개인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이 믿음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개인의 믿음에 보호할 만한 가치, 즉 귀책 사유가 없다면 국가 스스로도 국민의 그러한 신뢰 있죠. 국민의 그러한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는 원칙을 우리가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해요. 요 신뢰보호원칙도 할 말이 많아요. 많으니까 요 세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인데 이 부당결부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여러분한테 인허가를 내줘요. 인허가를 내주면서 그냥 순수하게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배웠지만 부관이라는 걸 배우는데 상대방한테 반대급부를 부과하는 경우 반대급부를. 근데 요 반대급부가 요 인허가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면 부당하게 반대급부를 결부한 게 아닌데 전혀 상관도 없는 내용을 결부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부당결부가 돼서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당결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관련성이 실정. 그래서 행정작용과 주체 반대급부 국민이 부담하는 반대급부 사이에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부당급부가 아닌데 만약에 서로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는 걸 급부시키면 그거는 부당결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밑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판례를 보면 자 주택사업 있어요. 주택사업. 여기 주택사업이라는 거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지은다. 그러면 이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이제 그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내줬으니까 토지를 내놔라. 이 기부라는 게 여러분 기부채납인데 쉽게 하면 기부채납은 증여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땅을 내놔라고 하는 게 기부채납인데 그 땅이 인허가를 받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그 땅을 그냥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부채납은 실질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뭐에 반한다? 부당결부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하는 반대급부 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걸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비평자 신부라, 비평자. 과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안 된다, 행정부가 동일한 사안에서 재량이인데 동일한 결정을 한 사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결정을 한다는 원칙, 국가나 행정조직이 국민들한테 어떤 믿음을 줬을 때는 국민이 귀책사 이유 없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원칙을 말하고, 국가가 어떤 행정작용에서 국민들한테 전혀 관련성도 없는 반대급부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걸 우리가 부당결부 원칙이라, 이걸 행정법 일반, 다른 말로 조리, 불문법, 이걸 어기게 되면 법률 우위를 어기는 게 되죠. 그리고 86페이지 오시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제 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에도. 그렇지만 이건 모든 법의 공통 원칙으로서 행정법의 원리로서도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마지막에 이제 행정법의 효력이 있어요. 행정법 효력. 행정법의 효력인데, 여러분 이제 뭐 사회 시간에도 쭉 배우는데, 우리가 행정법 그러면 여러분 법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법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도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법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행정법률도 있고요.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 명령도 있어요. 명령도. 합해서 법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정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이, 여러분 이제 법이 없었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건 제정이에요. 제정. 기존에 5라는 법이 있는데 기본 틀은 똑같으면서 5-10로 바꾸는 우리가 개정이라, 개정. 그러니까 법률을,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입법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법이 변경되면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게 규율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받아야 돼요. 예고를. 그래서 이 입법 예고 절차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만들어지는 과정, 또 만들어진다면 크게 이제 효력이, 여러분 인적 효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장 사람들에서 시장인인데, 첫 번째가 시적 범위가 있어요. 시적 범위. 그러니까 이 법은 도대체 언제부터 효력이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이 만들어졌다면 장소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만 효력이 미칠 거냐, 아니면 외국의 영토까지도 미칠 것이냐, 공해상에 있는 항공기나 선박에도 미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인적 범위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된 게,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는 미치는데 혹시 북한 있죠? 북한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고, 뭐 또 조총련 있죠? 조총련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또 뭐 여기 이제 장소적 범위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속지주의,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 다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에도 미치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속인주의 문제도 전제가 됩니다. 요 시적 범위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급표 금지예요. 소급표 금지. 소급표 금지. 요 소급표 금지도 여러분 이제 법치주의 내용이거든요. 법치주의 내용인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첫 번째가 행정법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 행정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걸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에서 법률 같으면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이제 행정부 이송하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됐고, 이 법규 명령도 이제 결과적으로 공포를 해야 돼. 공포. 보통 공포한 날로부터 이제 그 20일 있죠.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법에서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 다음에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해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효력 발생하기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우리가 소급입법이에요. 소급입법. 근데 이 소급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허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행정법은 언제 효력 발생하냐 해서 공포 동안 공포.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건 공포됐다 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행이다. 시행. 보통 이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야 효력이 발생해서 공시죠. 공시. 다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는 30일. 그리고 이제 언제가 공포일이냐 또는 언제가 시행이냐와 관련해서 특히 공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보에 게재합니다. 관보에. 그래서 관보에 게재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게재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공포 날짜 시점을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아울러서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는 게 밑에 보시면 소급 금지 원칙, 소급효 금지, 법률 소급입법 금지, 소급입법 금지. 그런데 이제 요 소급입법 금지의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 또 진정 소급표가 있고 부진정 소급표가 있습니다. 진정 소급표하고 뭐예요? 부진정 소급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진정 소급표가 뭐고 부진정 소급표가 뭐고 이걸 배우게 되는데 요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요 공포 문제하고 여러분 시행 문제를 이해를 해야 요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우리가 모든 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로 약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시적 범위입니다. 시적 범위. 그다음 두 번째 지역적, 다른 말로 하면 장소적 효력인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행정법은 법규의 재정권자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 지역에 관해서만 발동이 되면 그거는 제주도에만 미치죠. 반면에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서 하게 되면 그거는 전국에 미치죠. 그러니까 전국이 효력 범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느 특정 지역만 효력 지역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성법인데 그 지자체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만 효력을 미치는 거죠. 해당 지자체만.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인도 행정법을 지키는데 예가 있죠. 지혜복권자죠. 외교사절이나 우리나라에 주도되는 외국 군대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행정법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요령 오면 줄쳐요. 속지주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이 속지주의라는 거고 속인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행정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제법상 취업법권이 있는 외국 원서나 외국 외교관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교과서 여러분 70페이지 있죠? 70페이지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는 부분. 통치행위 부분을 제가 70페이지 설명을 드렸고 지금 75페이지 행정법 통론 분야에서 여러분 행정, 그 다음에 행정법, 특히 행정법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법치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치행정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륙국계 국가다 보니까 공사법을 구별한다고 했어요. 공사법을.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그다음 법치행정의 3요소.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다. 법률의 법률보. 그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하고 뭐가 있다? 불문법원이 있다. 성법원에는 헌법, 법률, 행정입법, 조약, 국제법규, 자치법규, 조례, 규칙이 있다.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특히 판례법은 영미법규 아니까 법원이 아니다. 특히 조리가 중요하다. 조리가. 조리를 셋에서 나오면 그 안에 비평자 신부가 있다. 다른 말로 행정법 일반적인데 이 비평자 신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의 효력과 관련해서 시적 범위, 장소적 범위, 인적 범위가 있는데 특히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소급표 금지가 중요한데 요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공포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시행이란 말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3시간에 걸쳐서 87페이지까지 여러분 훑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법 통론 내용 중에서 행정법 관계 당사자나 기타 내용들을 훑어보고 일반 행정작용법의 그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편 쪽을 좀 훑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